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과학기술 인재의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점까지 왔고, 그것이 급격하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그 소개를 받은 저는 이삼열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학과에 소속돼 있고요. 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겸임교수로 같이 있는데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는 과학기술 정책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6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주제는 글로벌 인재전쟁이라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인데 다 아시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좀 줄거리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 World is Flat 이래가지고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었고, 이번에 이제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강연도 하시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키워드였고, IT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렉서스 올리브 나무가 그 전에 펴낸 책인데, 레바논에 있는 올리브 농장을 하는 할머니가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수출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엔트리 배리어가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 왔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글을 쓰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때 2005년에 그 쓰신 것들에서는 그 World is Spiky라는 글을 쓰셨어요. 이 World is Spiky라는 것은 아니다, Flat과 대비되게 Spiky라는 말이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쏠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령 인구도 굉장히 쏠려 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특허도 보면 이렇게 쏠려 있고, 그 다음에 scientific citation 같은 것도 다 쏠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모든 리소스들은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World is Flat이라는 주장들은 이 deceiving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국제 특허의 PCT 특허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2017년에 5개국이 77.4%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해갖고 벌써 77.4%를 차지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knowledge creation 이런 쪽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려는 것은 이 개방성과 다양성이 혁신과 연결이 되는데, 그 매개체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탤런트, 여기서 인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재는요, 레이버가 아니에요. 레이버가 아니고 highly qualified labor니까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혁신과 연결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양성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뒤에 이제 그 도시의 다양성에 관련된 그 논의들입니다. 특히 그 제인 제이콥스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그 뉴욕시를 대상으로 이 도시의 다양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글들이 이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y라는 책이었는데, 그 에드 글래저라는 하버드 대학의 그 경제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어떻게 썼냐 하면, 미국의 도시들, 그래서 산업의 다양성이 도시의 성장, 롱텀 성장에 파지티브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발표하죠. 그건 뭐 어떻게 했냐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도시 170개 도시를 본 다음에 산업이 다양했던 도시들과 산업이 다양하지 못했던 도시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했을 때 이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봤는데, 결론은 이 어반 디버시티가 훨씬 더 어반 리지널 스페셜라이제이션보다 임플로이먼트 그로스를 촉진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보는 그 거제도라든가 이 산업이 한 가지 산업에 몰빵한 도시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성장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늦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관용 같은 것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것이죠.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일단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한 게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나 일했던 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브레인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1998년에 보면 Chinese Indian Computer Scientist와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컴퍼니의 4분의 1을 창업했다라는 것들이 98년에 이미 나왔는데요. 그 뒤로 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인데요. 제가 본 것들은 그 창업이 문화 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그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 창업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했던 겁니다. 한번 그 신문들을 보시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실리콘밸리 컴퍼니들 중에 52%가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로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만약 이민자들이 활발하게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에 반 이상은 창업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 다이버스 이미그런트라는데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트럼프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 특히 Chinese immigrant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Chinese American.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중국계지만 이미 미국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네가 중국과 협력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느냐라고 해서 Chinese American Scientist들도 이렇게 그 보안기관들의 감찰을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위협받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 해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했죠. 많은 친구들이 그 미국으로 유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졸업을 하면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거를 제한하겠다는 얘기까지 올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에 이제 막 한창 트럼프가 이런 얘기가 할 때 카네기 멜론 대학의 총장님이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전체 졸업생들한테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굉장히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카네기 멜론 대학은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과 멜론이라는 사람이 카네기 텍이라는 기술 학교를 만들었고요. 멜론이라는 그 뱅커가 멜론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과학 학교를 만들어서 그 두 학교가 그 합병을 해가지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돼서 기술과 사이언스가 있는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거는 이 학교를 만들었던 카네기, 그 강철왕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이민자고 이민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학교를 세웠었는데 그 전통이 우리 학교를 세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As an immigrant myself, I value this fundamental principle on a very personal level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네기 멜론 총장이 이민자예요. 이란 분이신데요. 미국에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나중에 공채에 대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총장을 하시는 분이죠.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은 재미있는 게 스코틀랜드 사람이 세운 학교인데 전체적으로는 주이시 계통의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뽑은 사람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과학자가 총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총장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마 이런 편지를 받고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 총장도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중요한 것들이 이 그 탤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도시 아니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력과 다양성이 묶여지면 창의성들이 나오면서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강점을 두고 싶은 거는 우수한 인재는 모빌리티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먼저 떠나나요, 회사를? 모든 우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왜 떠나죠? 갈 곳이 많아요. 그러면 끝까지 남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는요,
이동성이 지독하게 좋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리소스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두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스포츠에서 잘 보는데 평창올림픽 언제 일어났나 보는데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그때 이분이 백지선 감독이신데 캐나디언이에요. 코리안 캐나디언인데 피츠버그 펭귄즈 이런 데서 그 스탠리컵, 그러니까 NHL 리그를 하면 프로 하키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스탠리컵을 주는데 그 우승도 했었던 분이에요. 월드컵을 보면 월드컵 우승팀에 속해 있었던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모셔와가지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3부 리그에 있었는데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해서 그래도 본선에서 모두 다 패하긴 했어도 그래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막 3부 리그에서도 뭐 20대 빵 이렇게 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후에 해외 리그로 스카우트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팀을 이제 끌어올리는 힘들을 보였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는 감독만 오셨고 선수들은 다 한국 분이셨는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기화 선수들이 있었어요. 미국 선수들하고 캐나다 선수들이 많았는데 아주 재밌었던 것들 뭐냐면 그때 이분들이 한국 선수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팀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우수한 지도자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기존의 한국팀이 갖고 있던 역량들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1부 리그에 속할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요 사실은 원래 3부 리그에 머물렀고 아이스하키 리그는요 국제전에서요 월드컵에서는 축구 예선하면 그냥 조별로 다 붙잖아요. 아이스하키는 3부 리그 팀은 죽어도 2부 리그 팀하고 게임을 못해요. 1부 리그는 꿈도 못 꾸고요. 여기서 1위에 올라야 승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던 팀들을 올림픽까지 대단한 지도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된 게 잘하는 외국인들과 잘 못하던 국내인들을 섞어놨을 때 어떻게 이 팀을 원팀으로 만들 것인가인데 이분이 그 원팀으로 만들었었죠. 저는 히딩크보다 너무 underestimate 됐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이 두 분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왼쪽은 사타야 나델라 CEO시고 오른쪽은 순다르 피차이 CEO신데 왼쪽은 마이크로소프트고 오른쪽은 구글인데 제가 이분들을 주로 보고 책들도 좀 봤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건 이 사람들이 학부를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미국에 조기 유학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사타야 나델라 CEO는요. 대학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마니팔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나왔고요. 순다르 피차이는요. IIT 카라고를 나와서 물론 이제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오셨지만 다 학부를요. 인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인도에서 이분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미국이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보태줬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오니까 너무 잘하니까 졸업을 시킨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성장시킨 다음에 자기네 회사에 CEO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이 인재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재가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IIT가 미국 인도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인데 여러 캠퍼스가 있죠. IIT 졸업생 중에 90%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이게 인재전쟁에 있어서 미국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심볼이다. 지금 뭐 트위터의 CEO도 인도계 분이 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인도계 CEO가 계신데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인도의 유망한 인지니어링 스튜던트라면 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미국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하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령 능우엔 찬이라는 베트남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부를 하고 연세대학교에 와서 전자공학으로 박사를 한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삼성의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20년 뒤에 삼성전자의 회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20년 뒤에 삼성전자 총회를 하는데 자, 능우엔 찬 회장님께서 오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요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모바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폭스바겐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아차에 와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런 거 이제 거기다 이제 마무리 져서 이제 그만두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일할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인풋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변화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현대기아차 조직은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서 디자인을 담당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가 더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 기아자동차의 리더십 체인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저희가 그 인구 성장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것들 저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2025년 막 33만 명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26만 명 이렇게 떨어졌죠. 출생하는 인구가. 이게요, 벌써 느껴지죠. 급격히 오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에 있는 친구들은 한 50만 명, 60만 명 태어날 때 나온 친구들인데요. 곧 4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오고요. 조금 있으면 3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코호트가 70만 명에서 80만 명, 저희 같으면 130만 명 이렇게 태어나던 시기인데, 그때에 나왔던 인재들과 지금 나오는 인재들이 저는 질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질이 차이가 안 난다면, 중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11명을 뽑는 것과 한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11명을 뽑아서 시합을 하면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개인의 역량의 차는 많이 안 나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나라는 11명이 많아. 그런 애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우리 축구 하시는 것처럼 한 명만 부상으로 쓰러지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두텁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를 축구 11명 이렇게 되지만 과학기술계에도 되게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대학 정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안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과기계는 이스트자 붙은 과기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공계는 정원이 늘어났어요. 카이스트에 이어서 G스트 생겼죠. 그 다음에 D지스트 생겼죠. 유니스트 생겼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생겼죠. 그렇게 보면 과학기술계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요. 그게 원래는 다들 대학원 정원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학부 정원도 갖고 와가지고 학부가 대학원 정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공계는 지금 정원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숫자는 더 줄어드는 거죠. 특히 이공계의 그 학교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얼마나 우수한 과고생들을 많이 유치하는가. 근데 각 학교에 분배되고 있는 과고생들이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수한 폭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족 현상들이 실체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령이 뭐 줄어드는 거야. 저 대학 쪽에서는 지금 느끼고요.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상상도 못한 내시 임금급의 학생들이 학교에 최근 들어서 붙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인데, 그런 정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게 한국을 0으로 1로 놨을 때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인구들을 이렇게 배수로 나타내 본 건데요. 결국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서 올 거야? 결국은 이런 나라들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리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동력, 특히 인재의 서플라이가 여기 많거든요. 그것들 일단 보셔야 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신문에서 났는데, 영국이 세계 최상위권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한국 대학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영국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쉽게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정확히 탤런트를 타겟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자가 아니에요. 그냥 탤런트. 너 좋은 대학 나왔어? 탑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취업비자를 그냥 줄게. 다른 서류 필요 없어. 졸업장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뭐 2018년에 벌써 그 외국인 고급 인재 그래가지고 10년짜리 장기 비자를 그냥 우리가 발급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제가 이런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이라면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영국에 가면 그냥 비자 준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제가 리퀘어먼트를 채우지 못하면 비자 받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거 보고 선제적으로 비자를 주겠다 그러면 이런 나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매력도가 하나 더 올라가는 체제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PhD 어워드 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분홍색이 미국인들이고요. 요 밑에 녹색이 외국인들이에요. 이 비자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나온 것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지 않았냐를 얘기하시는데 거의 한 2만 명, 18,000명 가까웠다가 2만 5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한 7천에서 거의 16,000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10,000명 정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 수요는요, 그냥 외국인들이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쪽이나 사이언스 쪽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그냥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 미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이걸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인재 전쟁에서 항상 승자예요. 예전에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들이 오면서 유럽에서부터 대거 많은 그 인재들의 유출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미국의 대학들이나 연구소들, 회사에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인재 전쟁에 있어서 미국은 항상 승자였고요. 굉장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미국 친구들은 많이 안 나가요. 굉장히 많이 안 나가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온 거야? 라고 보실 텐데 여기는 이제 그 SNE 필드가 요 빨간 거고요. 여기는 non SNE 필드인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왔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인디아,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가 타이완, 다섯 번째 재미있는 게 이란이에요. 이란, 터키, 카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가 되죠. 그래서 이 인구가 이런 인재의 그 습득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이민 정책을 대학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졸업생들을 받아서 연구를 시키는 그 실리콘밸리에 기반한 기업들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는 이유는 결국 노동력에 관련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그 현황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수 인력을 해도 2만 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공계 쪽으로 가면 또 그 숫자도 썩 그렇게 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 그 평가하면서 특히 이제 영국계 그 신문사들이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걔네들이 꼭 뭐 넣느냐면 외국 교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넣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그 외국인 교수들의 채용이 꽤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2018년에 보면 이공계 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님들은 한 1,000명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직은 많지 않은 숫자들이죠. 왜냐하면 연대 교수님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규모의 외국인들이 계신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전문 인력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나가는 쪽, 그러니까 유출은 22,000, 그 다음에 학부 과정에서 유입은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대학원 과정은요. 8,000이고 유입은 8,300. 그래서 되게 이게 유출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의 노동력의 질과 우리나라의 대다원생으로 오는 학생들의 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등한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좀 학부는 조금 달라요. 학부는 양극화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그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는요. 그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수한 학생들한테 4년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거의 톱을 달리는 친구들한테 4년 장학금을 줘서 연세대학교 공부하게 해주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요 안 밀려요. 아주 좋아요. 제가 가르쳐 본 바에 따르면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을까에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 전반적으로 한 해에 있는 그 유학생의 수가 100만 정도예요. 2020년에서 2021년은 코비드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10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아까처럼 중국, 인도, 한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베트남이 상당히 늘었어요. 아까 데이터는 그 축적된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얼리 데이터인데 최근 들어서 베트남 그 유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중에서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베트남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학생이 어떠냐? 우리나라는 유학생이요. 지금 2018년도에 14만 명이었어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20만 명에 육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는 것에 대한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당히 선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학이 싸요. 과거 14년 동안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친구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을까에는 관건이죠. 연대에서 이 친구가 그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로 입양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시아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갖고 일본에 있는 학교들부터 아시아에 있는 학교들 훑다가 연세대학교를 결정해서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왔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때 그 피플지에 이 기사가 나가지고 홍보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외국인 학생들이 연대에 대한 지원율이 굉장히 많았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작년에 외국인 학생 지원율이 거의 기록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해갖고 지금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이 인력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떻게 잡아둘 것인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집토끼 전략이죠. 어떻게 집토끼를 잘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해외 우수 인력을 자국에 어떻게 최대하게 유인해야 할 것인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졸업 후에 커리어 패스가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가령 내가 베트남 학생으로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베트남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총장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연세대학교의 모든 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영어로 번역이 돼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모든 대학교에 있는 국제처는요. 입학생들을 비자 처리해주고 그냥 안착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입시하는데 급급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고민 상담해주고 커리어 디벨롭먼트 해주고 어디 취직시켜주고 이런 건 인력이 없어요. 전혀 전무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상태죠. 저는 그렇다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큰 지원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관한 많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열고 있었던 대학원 수업에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설계하시던 분이 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벌써 나오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레주메가 도는데 한국 사람들의 레주메가 멈춘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새로 하이어하겠다고 하는 사람 레주메가 뜨면 모두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R&D 센터에서 레주메가 뜬다. 이게 벌써 R&D의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기업들은요 벌써 이게 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삼성이 한국 기업이냐? 삼성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기업이죠. 그 다음에 현대가 과연 한국 기업이냐? 현대의
자동차 생산량이 해외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을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를 과연 국내 기업을 볼까 한국 기업이냐 그거 자체가 지금 되게 모호해지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노동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이민청에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곳들은 모두 다 불법 체류들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 이민청들이나 이런 것의 논의가 뭘로 되었냐면 어떻게 우수한 사람들 더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들이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민들이 투트랙이 돼 있죠. 우리가 그 육체 노동을 쓰는 분들과 아니면 우리가 지식 노동을 쓰는 이 투트랙인데 지금의 이민 정책은 이 육체 노동을 쓰는 분들의 일리걸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관점이 있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무의 공백 상태, 책임의 공백 상태에 들어가 있다. 특히 이런 인재의 그 유치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플라이가 굉장히 빠르게 드라이 아웃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속히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인력 구하는 절벽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그냥 후루룩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우투 콜로키움의 오동훈 MD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 하우투 콜로키움은 R&D 관련해서 혹은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서 산업기술 정책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삼열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인재 전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좀 더 주제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갖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의 The World is Flat, 그러니까 세계는 평평하다. 이 책이 이제 상당히 센세이션을 그 당시에 일었죠. 그렇죠. 인재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교육률도 올라가고 하면서 인재 수준이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더 잘하는 쪽은 더 잘하게 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평을 해주시죠. 문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많은 그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교육 수준도 상당히 상향 평준화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 자체는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재들이 교육받은 뒤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곳들이 세계 각국에 몇 군데로 다 쏠리게 되는 현상이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전 세계 인재들이 확 몰리는 그냥 존재하죠. 있죠. 네네네. 가령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구글의 창업자들도 다 이민자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시던가, 예, 그다음에 구글의 CEO도 이민자들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죠. 받은 다음에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고, 유리하고 좋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재들을 잃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실리콘밸리도 인재가 이제 잘 이동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방문했던 기업이 구글, 테슬라, 애플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 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테슬라가 잘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테슬라가 별 볼일 없는 회사였어요. 별 볼일 없는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일종의 2차 전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애플에 근무하다가 구글로 옮기고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테슬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옮기는 그런 전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잘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저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재들이 이제 이동이 쉬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어떤 회사가 실리콘밸리 잘 나갈지를 보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만 보면 그러니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재밌는 거는 실리콘밸리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염려가 없죠.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네, 그렇죠.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뭐 그 안에서 움직이네 정도가 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전에 회사에 출근할 때는 좌회전했는데 다음 내일 출근할 때는 우회전하면 되니까 뭐 그런 방식인데 인도나 뭐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애써 키운 엔지니어들을 그걸로 뺏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9세기 중반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은 뭐 과학은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의 조국이 있다. 그게 루이 파스텔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식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자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제 어떤 그런 조국이란 특성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사람도 완전히 이제 뭐 움직이는 빨빨 움직이는 그런 게 됐고 특히 우수한 인재들은 더 쉽게 그렇죠. 유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선진국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뭐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아주 빨리빨리 이제 고급 인재를 유치하게 해가지고 이민 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뭐 미국 같으면 H-1B 비자 같은 제도들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있다가 그냥 잠깐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아이들이나 후손들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서운 게 나는 Chinese American이다. 나는 Indian American이다.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나 2세들은 자기네들은 Indian American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Chinese American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과학자는 조국이 있다라고 했다는데 2세로 내려가면요. 조국이 미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재밌는 게 그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선족이랑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말을 써서 그렇지 그 사람들 어디까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중국을 응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내셔널리티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도 이제 마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디언 아메리칸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뿌리가 하여튼 조선족이라고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인인 거예요. Korean Chinese죠. 차이니즈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족들도 여기 오셔서 다시 정착하시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Chinese Korean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Vietnamese Korean.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전 세계 정말 우수한 인재 다 몰리잖아요. 오잖아요. 원래 미국 자체가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자, 그런데 그 미국 모델을 우리나라에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 인재를 다양화하면서 외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외국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how to? 이거 how to 클로킹이니까 how to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to에 관해서는요. 저는 지금 방금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세안에 주목해야 된다. 플러스 센트럴 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좋고 더 나아가면 저는 아프리카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가 주목되는 이유는 중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인구가 폭발이 일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세계에서 인구의 성장이 가장 높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태핀할 수 있는 굉장히 인재 풀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최근에 그 한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엔트리프리너십, 그러니까 기업 성장이 가장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도시들 랭킹을 매겼는데 우리나라에 드디어 서울이 9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9위권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경쟁을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고 도쿄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10위권 밖으로 나가버려서 이미 그 서울이 상당히 어트랙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우리나라 인재들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들을 보면 일본, 대만, 뭐 태국에서 다 인재들이 온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그분들이 인재를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그분들을 이제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보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이나 학계는 아직도 그것에 잘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이죠. 그래서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현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거기서부터 저희는 좀 임플리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네. 저도 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더 이제 리테인, 그러니까 그쵸. 리테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익서큘레이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가 어차피 나가고 들어오는 인재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이고 2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종의 센트럴 아시아, 내지는 좀 더 넓게 뭐 아프리카까지.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프리카 넓히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단계가 되지 않을까,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엄청난 인재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런 이동의 가능성들이 열리면 쉽게 오시고 또 여기서 머무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돌아갈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네 안 좋네 해도 글로벌리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잘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고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저보고 딱 하는 얘기가 한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국의 젊은 애들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만나려고 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쵸. 젊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란다는 자기들은. 그거 보고 한국이 나름대로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의 성장도 결국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결부가 되고 또 다양한 문화라는 이런 게 결부가 돼야만 이제 번창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장점 활용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지방이다, 뭐 수도권이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할 게 아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창업을 많이 일어날 때 특히 지식 산업이 그죠? 그런 정책이 좀 활발하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그 전 세계에서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도시를 분석 단위로 하지 나라를 분석 단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온다라는 거를 저희는 주목하셨는데 생각하고 지금 이 교수님 저랑 생각 진짜 똑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일하러 가면 중국 내륙 지방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가는 거죠. 산전을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이 샹하이하고 일본 오사카나 도쿄를 이겨야 우리나라 이기는 거지. 맞습니다. 한국이 중국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분석 단위를 잘못 잡는 거죠. 저도 딱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재 정책이나 혁신 정책들은요, 분석 단위나 정책 단위를 그렇게 작게 가져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면은 광역지자체들의 어떤 혁신 정책 관련된 그 활동이나 투입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중앙정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그런 꼴이라서 그게 좀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은 지역 경쟁력, 광역 단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 일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일대 말고는 예를 들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부울경 그 정도로 묻지 않으면은 뭐 단순히 광주, 뭐 단순히 대구, 단순히 뭐 부산, 단순히 울산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 정권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혁신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소집합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툴 박스는 따로 있고 혁신 정책은 따로 있는데 혁신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종속으로 쓰면 안 된다. 좋은 도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지금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진짜 대기업 관련된 혁신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런 부분 정책적인 어떤 무게를 어느 정도 둬야 된다 주장하면 그럼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그죠? 그런 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에는 신경 안 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약간 폴리티컬 논쟁 비슷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못 박는 도구한테 너 왜 톱질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적합한 정책 도구를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참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좀 아쉽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좀 이어가 보면은 저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연구소가 많잖아요. 정부 출원 연구소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R&D 비용 쓰는 측면을 보면은 돈의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런 개수의 측면을 봐도 우리나라가 네. 정부 출연 연구소나 독특한 형태로 네. 정부에서 투자하는 R&D 비용을 비율로 볼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일 거예요, 아마. 그쵸. 한국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그 정부 출연 연구소의 사실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이 랩을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대신에 우리나라가 그 돈을 내는 거니까 네. 최고의 사람을 써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랩을 유치하는 그 교수님의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 그래도 한국 학생을 학생입니다. 뽑아줘라. 네. 그 조건만 해가지고 오픈해야 된다. 그래야 네. 다양성이 된다. 이렇게 네. 주장했는데 그 IBS 그래도 좀 외국인들 좀 많긴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다양성, 네. 외국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하는 게 너무 비율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굉장히 좋은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네. 포항대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IBS 네, 그 소장님이 계신 걸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이화학 연구소 아시죠? 리켄. 네. 리켄에 가니까 리켄에는 전체 연구원 한 2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예요. 그 연구소에 외국인이 20% 이상 안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외국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지급되거나 본인을 인식하기 때문에 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가 되니까. 그렇죠. 20% 넘어야 이제 약간의 그 글로벌 네. 이런 게 된다는 거고.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면은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브레인 게인, 브레인 네. 드레인 표현 네. 쓰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제가 네. 볼 때는 결국은 브레인 서큘레이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쵸. 되는데 네. 또는 회전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그 서큘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브레인 리테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쵸. 같은 많이 네. 오랫동안 머물게 해라. 머물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네.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졸업 후에 크리어 패스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이 희망이 없는데 굳이 여기서 뭐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열심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또는 뭐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으로는 뭐 요즘 뭐 반도체에 관한 활발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그 TO들의 일부를 외국 인재들한테 열고 그 친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개런티 해주고 네, 네. 그 사람들을 잘 좋은 엔지니어를 키워내면 네.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네. 요즘 이제 지적되는 얘기들 중에 반도체로 사람들 다 보내면 다른 종목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이공계 인력의 서플라이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걸 외부에서 갖고 와야지 내부에서 다시 나눠 먹기로 돼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게 제 후배 중에 네, 그 이제 대학 교수인데 이공계 대학 교수 흔히 말 창업을 했어요. 네, 거기에 기술 연구소장이 자기가 박사과정 학위를 좀 데리고 있던 학생인데 그게 베트남 사람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 그 기술을 최종으로 개발한 사람은 그 베트남 학생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수와 같이 그쵸. 해가지고 창업한 너무 좋죠. 케이스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같이 일하면서 한국에 그 사람이 이제 연구소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제가 그 예전에 창업 경진대회를 하는데요. 네. 해외의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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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국비의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외국의 인력들을 네. 얼마 돈 안 주고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게 만들면 야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두뇌 유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도 이미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끌어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이민청 신설 관련된 논의 부분도 이제 네. 불법 체류자들을 막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우수 인재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 프로액티브하게 그렇죠. 땡기는 그런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이 말씀 저 동의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 가지 우리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네. 오늘 여기 저 유튜브 보시는 우리 네, 독자분들한테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네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 좋으니까 네네. 요것만은 좀 기억을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라도 한번 어디 가서라도 내지는 네. 뭐 누구랑 뭐 토론할 때 네.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잠깐 랩업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과학기술 인재의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점까지 왔고 그것이 급격하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인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인재들은 언제나 굉장히 운동성이 높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자아를 실현하고 좋은 경제적인 기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동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회가 많은 곳에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한 곳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곳에 모이가 있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한국 자체가 그런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위한 갖가지 법률적인 그 제도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미션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들을 만들어서 산, 학, 연이 모두 다 그 협력을 하여서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정책들도 만들면 앞으로의 인재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력 정책 이런 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지는 우리 연구소, 우리나라 대학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 attractive place가 돼야 된다. 그게 사실 키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삼열 교수님 뭐 강의도 잘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 또 뭐 기분 좋았습니다.